포럼기획 분과위를 맡고 있는 박인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어저께 투표를 하고 나오면서 이 새누리의 과반만 막으면 이변인데 그럴 일이 일어날까? 그때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들이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나 이른바 정치 전문가라는 분들이 왜 그런 밑바닥 인식을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이변이라는 단어와 함께 2인 삼각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그 총선과 대선 과정 겪었듯이 야권이 과연 또 힘을 합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더 거기서 나아가보자면 과연 그렇다면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 쉽지 않겠죠?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면 이번 선거가 그러면 우리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기회가 됐을까? 우리 문제가 나아질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기회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보이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거고요. 일부에서는 저희 같은 멤버인 대양신문의 이대균 논설 주간이 사회를 맡고 김형준, 박상훈, 허덕경, 윤희용 네 분이 토론하실 겁니다. 대략 한 2시간 정도 할 겁니다. 2부에서는 최태욱 교수가 사회를 맡고 강원택, 박성민, 박형준, 이철희 네 분이 하실 겁니다.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다른 100년이라는 모임인데요. 아직 정식으로 출범한 단체는 아닙니다. 2014년부터 모였습니다. 동학혁명 부갑자 되는 해였고요. 저희가 모였을 때는 지난 100년과 같은 우리가 경제 성장이 됐다고 하지만 인간다운 삶, 사회다운 사회를 만들지 못했다. 다른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다른 100년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 10월부터 이런 포럼 형태의 행사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원래 4월 달에는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했었는데 4월 때는 이번 총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을 지향한다고 하지만은 민심이 드러나는 4.13 총선을 제대로 분석하고 앞날을 조망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급하게 좀 이 모임을 만들었고요. 저희의 캐치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경로 수정과 사회 혁신입니다. 박정희식 경제개발로는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할 수가 없다. 사회발전 경로를 바꿔야 된다. 사회발전 경로를 바꾸려면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경로를 수정하고 사회를 혁신하자. 이게 저희의 어떤 큰 화두입니다. 대개 세 가지 분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분과는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가 책임을 맡고 있고, 코멘터리 분과라고 해서 아마 5월자부터 여러 가지 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큰 문제에 대한 논평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일부 사회에 맡아주신 경향신문 이대균 주간이 맡고 있습니다. 이 100년 포럼은 이제 제가 맡고 있고요. 이 밖에 강좌나 출판, 득보 활동들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준비하게 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거는 이대경이라는 사회활동을 하시는 기업가께서 김경태 의원의 27년 동안 후원회장을 하신 분인데요. 작년에 사업활동을 접으시면서 본인이 그동안 벌어들인 그 돈의 약 절반가량을 투입해서 하겠다 라고 해서 이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내경 이사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임은 우선 저희 다른 100년에서 연구분과를 총책임하고 있는 김동춘 교수가 이번 선거의 성격을 요약하고 분석하는 한 15분 정도의 강연을 하신 다음에 일부 순서는 대략 2시 20분부터 4시 10분까지 하고요. 4시 10분부터 10분까지 휴식한 다음에 2부는 최태욱 교수 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춘 교수의 발제를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춘입니다. 저희 다른 100년 제가 연구원 아마 원장을 맡게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그 정밀한 선거 분석이나 논평은 아마 뒤에 토론자들께서 또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실 거고, 저는 뭐 그냥 어제 총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결과 이후에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생각하는 자료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제를 이 선거에서 주는 우리 국민들이 준 메시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부제로 제가 국민은 박근혜 정권 더 못 봐주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 상태로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의 그 불만이 표현된 것으로 일단 큰 메시지는 그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선거는 뭐 이미 많은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듯이 박근혜 정권의 대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공천이나 이 새누리당 공천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를 한 것이 있고, 모든 과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 정권 자체의 패배라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온 가장 큰 목소리는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태행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이 정권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정치를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호는 그 징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수도권에서 더민주당의 압승이고 호남에서의 국민의당의 압승이 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유승민이 크게 승리를 했고, 박근혜에게 순환을 당했다가 밀려났던 진영이라든지 조응천, 표창원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당선된 것이 그 신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선거가 준 메시지는 그 정당 투표에서 전국적으로도 물론 서울에서도 국민의당이 더민주에게 앞서거나 거의 같은 득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더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심판적인 성격이 있다. 그리고 더민주당의 정권교체 역량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표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 심판적 의미가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선거가 주는 좀 거시적인 메시지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는 더민주당에 대한 부분적인 회의 심판이고, 세 번째는 지역주의에 대한 신물이만 영호남 양쪽에서 거기에 대한 그 비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김부겸의 당선, 그 다음에 부산 경남에서 더민주당의 지역에서 5석의 의석이 확보된 것, 그 다음에 호남에서 이정현이 재선을 한 것, 또 일종의 그런 신호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압승한 것이나 영남에서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당선은 여전히 한국 정치는 지역주의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호남에서 약 한 반수 이상의 사람들, 영남의 30% 이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지역연구 중심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7년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국 정치를 움직여온 영원한 지역주의가 깨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7년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신호가 되게 된 것 같습니다. 더민주당의 수도권 약진과 호남에서의 패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더민주당의 기반이 된 대도시 중산층, 온건 진보층 혹은 리버럴 세력들과 호남의 결합에 의해서 그동안 제1야당이 30년 동안 지탱되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결합이 깨진 것으로, 어느 정도 이제 깨진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그게 깨지는 과정은 결국은 국민의당의 약진으로서 영원한 지역주의를 지탱해온 양쪽 기둥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흔히 이제 진보 세력이 호남 일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채감 같은 게 있었고, 한편으로 친노 패권론에 대한 공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호남이 일종의 민주화 성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거꾸로 영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고 일종의 방어적 보수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이번 선거로 인해서 이 부담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 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주의가 깨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책 투표나 계급 투표의 가능성이 이제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강남 3구 지역에서 더민주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고 또 당선까지 내게 된 것은 박근혜 정권이 그 수구 보수, 합리적 보수로 간 것이 아니라 수구 보수로 간 것에 대한 합리적 보수의 반발의 측면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 경북이나 60대 이상의 투표 참가율이 저하되지는 않았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수구 보수와 이 박근혜 정부의 수구 보수적 행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층의 상당수, 이거는 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으로 또 돌아선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한편으로 이 정의당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패배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소선거구제, 기존의 거대 정당 독점 체제 하에서 이 여전히 소수정당, 진보적 소수정당의 입지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거꾸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울산에서 노동자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은 새로운 진보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민주당의 선전이나 국민의당의 약진은 모두 당 차원의 정책이나 리더십 혹은 공천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반사적 이익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애초부터 어떤 정책을 둘러싼 쟁점이 거의 없었던 선거였고요. 이 세 당 모두가 어떤 비전이나 의제나 담론도 별로 없었던 공천 자체는 사실은 특히 비례 공천 같은 경우 최악의 공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이 3당의 어쨌든 그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제대로 부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3당이 특히 새누리당 더민주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나 이 노동자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인도 별로 제공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표 참가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 야당이 압승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대한 그거는 결국은 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컸고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너무나 심각하고 뼈저리게 느낀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래지향적인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종의 회고적 투표 방식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88년 직후나 2004년 직후와 마찬가지로 드문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더민주당과 호남의 고리가 끊어짐으로써 이제 더민주는 지역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게 되는 하나의 긍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질문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더민주당은 그럼 어떤 정당인가? 어떤 정당이고 뭘 하고자 하는 정당인가? 이게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위적인 것이지만 정권교체를 해서 뭐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국민의당의 높은 지지율은 더민주당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 새누리에 대한 반발,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성공이 부분적으로는 안철수의 리더십, 그 다음에 천정배, 정동영의 호남 정치론 등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미래지향적인 점보다는 반사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당이 독자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는 3당 체제이지만 내용적으로 3당 체제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이 개혁보수와 수구보수로 나눠지게 되면서 합리적 보수가 입지를 넓히게 되게 되면 국민의당과의 차별성이 없어질 위험성이 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의 정체성의 문제가 더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쨌든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텐데,
이 경우에 호남 더민주당의 경우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의 리더십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도 상당히 회의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로 한국의 대중들의 역동성, 민주화 그동안 87년대 이후의 민주화의 성과가 소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주화의 성과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려는 이명박 박근혜 시도가 전면적으로 비판을 받고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새로운 변화는 역시 영남에서의 야당 후보의 당선, 김부겸의 당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리 현재로서는 미래지향적인 변화의 신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 선거제도의 한계 때문에 이 소수정당, 진보적 소수정당이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데, 장기적으로 이 소수정당이 원내 교섭단체 정도의 의석을 갖춘 실질적 3당 체제가 되었을 때 우리 정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에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던 40%를 누가 끌어낼 수 있는가가 결국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소야대 전국에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퇴행을 정리하고 망가진 사회와 정치를 복원하는 일에는 협조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차기 대선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3당 체제는 아니지만 지금의 여소야대 정국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실험할 수 있는 좋은 실험장이 될 것 같습니다. 더민주당은 과거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다수당이 되고도 제대로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복귀를 통해서 개혁 입법 작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은 어설픈 중도주의로 개혁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사안별로 더민주당과 협조를 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당은 여전히 사회적 갈등, 사회적 균열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재인, 김종인 두 분의 지도력이 이번 총선에서 역할을 분명히 한 건 사실이지만 더민주당의 지도력 부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당의 리더십 형성 그리고 정책 정당으로 변신을 위한 치열한 내부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민주당이 그렇게 많은 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당이 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이런 여망이 다시 실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던 40%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당이 기초가 되는 시민사회 혹은 시민정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이 정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가장 큰 야망은 사람들에게 질서가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운거라는 법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정치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나온 것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것, 신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곧 정치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사람들이 변해야 정치도 변하고 변한 정치가 사람들도 변하는 상호작용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사람들을 새롭게 변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충분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스스로의 힘에 대한 약간의 자각, 우리가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됨으로써 그동안의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이 스스로 자력화를 할 수 있도록 정치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그게 결국은 정치가 사는 길이고 우리 사회가 사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8년 동안의 퇴행의 역사를 끝내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전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87년 체제, 지난 30년의 한계를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난 70년의 분단 역사, 100년의 뒤틀어진 근대화를 넘어설 수 있는 평화, 균등, 인권, 민주화, 인간화가 보장되는 그런 다른 백년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단독으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치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의 자생력을 복원시키고 연대의 정신에 기초해서 정치와 국가를 다시 세우는 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낡은 것들은 이제 청산될 조짐이 보입니다만 새로운 것들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 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1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자하고 패널 나와주시죠. 제가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요. 약 100분간 토론할 예정입니다. 40분 정도는 각 패널이 10분씩 발언하시고 그 뒤 40분은 패널 간의 토론, 마지막 20분은 그 플로어 토론인데요. 플로어 토론은 좀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저희가 백지를 나눠줬을 겁니다. 거기에 질문이나 코멘트를 써주십시오. 질문을 쓸 경우에는 누구에 대한 질문인지 같이 명기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걸 3시 30분에 걷어서 사회자한테 전달하면 사회자가 그 중에서 이번 토론과 관련이 있는 유의미한 것을 골라서 선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이대근 주관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부 사역을 맡은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저는 뭐 경향신문 지휘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고요. 제가 다른 100년에서 100년을 위한 합의라고 논평 팀을 새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논평 팀 일을 하고 있는데 논평 팀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담론을 생산 유통하자 그런 취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형식은 일반적인 토론과 좀 달리요. 보통 토론할 때는 이제 주제 발표를 한두 명이 하고 주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들이 코멘트하는 형식인데 오늘은 뭐 총선이라는 시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토론자 네 분들이 각자 총선에 관한 의견들을 내고 그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주요 쟁점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쟁점 집중 분석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정치 분석가 평론가들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용준 명지대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대표입니다. 윤희은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예술대장입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님이십니다. 앞에서 김동춘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우리 오늘 아침에 저도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불패의 새누리당이 2당으로 전락하고 필패의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바뀌고 국민의당이 새로 돌풍을 일으키는 아주 전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속으로는 예측한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건 전부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 과정을 보면은 선거 과정이 아주 문제가 많은 선거 과정이었는데요. 정권 심판론, 경제 실패론 이런 주요한 선거 쟁점도 전혀 부각되지 않은 채 선거가 진행됐었고 선거 의제가 형성이 전혀 없었던 아주 나쁜 선거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습니다. 여야 대결 구도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채 선거를 치렀고 그 각 당 사정으로 봐서도 각 당내의 내부 공천 과정도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고 그래서 각 당은 자기 지지자를 다 떠나게 한다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또 치러진 선거입니다. 야권은 또 야권이 분열되어 있고 분열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립한 상태로 또 선거를 치렀어요. 이런 조건에서 이런 결과가 상당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주의에서 일정한 균열도 왔고요. 또 더민주당이 그럼 전국 정당이 되는 것인지 국민의당은 지역당으로 되는 것인지 새누리당은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진보정당은 이렇게 정치하고 끝나는 것인지 이번 선거 결과가 얘기해 줄 게 상당히 많고 토론거리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순서는 윤희영 센터장님이 왜 이렇게 민심이 어떻게 흘렀길래 이렇게 모른 채 민심은 저기에서 어떻게 흘러갔는가 총선
여론의 흐름 그 겉과 속을 살펴보는 걸 한 10분 정도 하시고 나머지 세 분 김영진 교수님, 박사원 대표님, 서복경 교수님이 이어받아서 10분 정도 왜 이런 여당 완패, 야당 완승이 온 이유가 뭔지 총평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순서로 국민의당, 정의당 당별 분석을 하고 지역별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의 의의와 총선이 정치에 남겨준 과제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윤희영 센터장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여론 흐름들을 정리해달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새벽에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들에 대한 이제 불신과 부정화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스케치 정도로 더 세밀한 훨씬 선거 결과를 이제 놓고 연구가 필요하긴 한데요. 스케치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먼저 제가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좀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드릴까 하고요. 사실 이제 야권의 분열이 이제 여당의 긴장감을 좀 느슨하게 했고, 그래서 이제 야권의 분열이 오히려 이제 여당의 패배로 이어지고 야당의 승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일각의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여당이 워낙 이제 유리하게 애초부터 나오면서 또 여당의 또 느슨함을 가져온 요인도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론조사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야당이 이제 대승하고 여당이 대패를 했는데 2010년 지방선거 때 그런데 그때 또 다른 편은 이제 여론조사도 대참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결과가 이제 워낙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른바 RDD 기법으로 좀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전화번호부에 명부에만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일반 가구들 배제되는 가구들도 포함시키는 방법들이 포함이 돼서 지난 총선, 지난 대선,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얼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또다시 한계를 이제 노정하고 말았고요. 그래서 지금 선거법상 정당에게만 이른바 안심번호제가 허용이 됩니다. 조사가. 그것이 이제 일반 조사기관들에는 허용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사 이른바 이제 수문표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뭐 학문적 이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수문표가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여론조사 방식에서 오는 이제 한계일 텐데요.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가구 전화만 대상으로 대부분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귀가가 늦은 직장인이라는 학생들, 그다음에 가구 전화가 없는 이제 가구들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배제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야권 성향에 좀 가까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이제 수문표 효과가 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권자의 이제 심리 상태에서 오는 수문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을 때,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정치적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제 우려, 두려움이 있어서 숨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른바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것은 많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여전히 적용된다고 하면 TK 지역 등에서 야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 등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사전에도 월등히 높게 나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라졌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내가 그 정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할 때 그런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적극적 의사를 표출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여권 성향층에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은 야권 성향층에도 좀 그런 심리적 상태에서 오는 수문표 효과가 추가적으로 있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조사에 여전히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여론조사는 사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여론인데 비해서 투표 결과는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입니다. 사실은 조사에서 얘기하는 그 모집단 자체가 사실 근본적으로 다르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투표 의지가 어느 쪽이 더 높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투표 의지가 높은 쪽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이니까요, 투표장에.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 여당 정권 심판론 정서를 가졌던 야권층의 투표 의지가 여권층 정권 후반기에 실시된 선거, 그래서 정권을 탄생시켜서 어떠한 이제 목적 달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목표를 상실한 여권층의 어떤 결집도가 느슨해진 이완된 그런 상황에서 결집도 차이가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후에 선거 결과에서
큰 격차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그 여론조사가 좀 부정확하긴 했습니다만은 정권 심판론에 대한 높은 정서는 사실 그 이전부터 확인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쪽지에 좀 썼